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식염수백의 파열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염수백은 요즘 들어서는 1차 미용 성형수술을 위해서, 미용적인 가슴 수술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 수술의 어떤 상당 부분을 지금 코이시브 젤이 담당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어떤 부분적인 경우에는 식염수백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배꼽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1차적인 미용 확대 수술에서도 식염수백을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배꼽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코이시브 젤은 안 되고 식염수백만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조직 확장기의 역할, 즉 유방의 재건 수술, 1차적 미용 수술이 아니라 유방암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재건을 위해서 암이 완치가 되기 전이나 후나 어쨌든 유방암을 다시 부풀리기 위해서는 살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코이시브 젤을 넣지는 않고 식염수백을 일단 넣은 다음에 점점 그것을 부풀리고 난 후에 코이시브 젤을 넣는 그런 브릿지 역할로서 식염수백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부분은 옛날에 식염수백으로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그것을 코이시브 젤로 이제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재수술을 시행을 하게 된 그런 경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식염수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생겨있는 거형물이죠. 이 식염수백도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코이시브 젤 역시 실리콘입니다. 다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이외의 재료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데 식염수백은 충전물이 물이라는 점이 틀리죠. 일단은 이제 바람을 갖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 식염수백은 이렇게 완전히 쭈그러든 상태에서 몸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절개창만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제 배꼽으로 성형할 때는 이렇게밖에는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트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예컨대 한 요 정도만 이제 넣어가지고서는 몸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더 부풀릴 수가 있어요. 점점 이게 부풀리다가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살이 언젠간 늘어나겠죠. 살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자, 이런 정도로까지 우리가 부풀렸다. 지금 이 식염수백은 325cc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 백인데, 이런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요 호스를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살이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늘어나 줄 수가 있죠. 즉 우리 몸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적응시켜 가지고서는 가슴을 갖다 부풀릴 수 있다는 거. 가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식염수백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식염수백의 처음 시작은 1964년이에요. 프랑스의 아리온사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리온사를 들어보신 분이 지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리온사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8개의 지금 보형물 회사들이 그 상품을 내놓고서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반드시 들어오는 게 너무 당연한 회사들이 안 들어와 있고, 저 회사는 뭔데 지금 저렇게 막 명품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나, 이런 뭐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이 또 이제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가장 오래된 그런 보형물 회사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자, 식염수백을 여기서 처음 만들었어요. 코이시브 젤이 처음 나온 게 1962년이기 때문에 다우코닝사에서 만든 게 코이시브 젤의 기원인데, 그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식염수백이 주로 많이 사용된 건 언제였냐면은 FDA에서 코이시브 젤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게 1990년대 초반인데,
이때서부터 그걸 풀 때까지 2006년도까지 한 14년 정도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사실 많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코이시브제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는 FDA가 코이시브제를 그 사용 중지를 권고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코이시브제 그 수입과 판매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 2007년도까지였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도 역시 식용 스펙 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코이시브제를 만져볼 수도 없었죠. 그래서 한 10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가슴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식용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2006년 이전에 나는 수술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코이시브제를 했다. 나는 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정식 수입품이 아니고 약간 비품으로 이제 들어온 그런 것도 수술하신 분들이죠. 어쨌든 식용 스펙을 많이 사용했었던 이 시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슴 수술의 어떤 그런 붐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 가슴 확대 수술을 지금처럼 활발하게 하기 전이죠. 자, 식용 스펙의 역할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영구적인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식용 스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유동적인 유동성을 이용을 해서 참 유연하게 사람을 이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재건해서 특히 유방암을 갖다가 이제 수술했다라고 하면은 가슴이 이제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유방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결손부가 떼어나가지고 그러면 삭제된 부분 살을 갖다 늘려야 되는데 살을 늘리기 위해서 식용 스펙을 미리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살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코이시브제를 끼워 넣는 식으로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브릿지 개념으로 식용 스펙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수술한 대표적인 사람이 안젤리나 졸리예요. 안젤리나 졸리는 사실 유방 암세포가 자기 몸에서 발견된 건 아닌데 BRCA라고 하는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DNA 검사 소견이 나오자 양쪽 가슴 갖다가 다 암이 발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띄워버렸죠. 그리고 나서 식용 스펙을 집어넣고서 부풀리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코이시브제로 다시 수술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식용 스펙의 역할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은 배꼽으로 할 때를 제외하고는 식용 스펙을 유방 확대술에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자, 식용 스펙의 문제점이 뭐냐? 아주 많은 분들이 촉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식용 스펙의 촉감이 아주 안 좋으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코이시브제라고 제가 만져보라고 해도 수술만 잘 됐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식용 스펙인지 코이시브제인지 그거를 만져서 차이를 구분하기는 사실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식용 스펙의 문제점은 누수와 파열이래요. 아까 이제 보셨듯이 하나의 어떤 봉지 속에 식염수를 집어넣은 이제 그런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자, 물주머니가 만약에 조그마한 이제 구멍이라도 나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구멍이다. 거기에서 만약에 누수가 시작됐다. 정말 거의 마이크로 리터 뭐 이제 이런 정도 단위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 해도 식염수는 특징이 뭐냐면은 바깥으로 나오면 몸에서 다 먹어버려요. 소금물이기 때문에 몸에서 흡수해버리니까 계속 가슴 크기가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확대를 하는 게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식용 스펙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리고 이 호수가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몸체하고 연결된 이 부분이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띄어가지고서는 자동적으로 체크밸브 받아가지고 닫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100%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이게 확실하냐. 근데 그 부분이 또 조금 문제죠. 그래서 체크밸브에서 파열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누수가 이제 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만약에 파열이 아주 심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몇 분 내로 가슴이 이제 확 쭈그러들어 버리죠. 그것이 식용 스펙의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이시브 젤은 똑같은 상황에서 과연 어떻느냐. 코이시브 젤은 비록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몸에서 먹지를 않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줄줄 흘러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4세대, 5세대 코이시브 젤들은 대부분 굉장히 점도를 갖다 높게 해놨기 때문에 파열, 외피가 찢어진다든가 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바깥으로 이제 기어 나와서 얼로 이제 사라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수나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 때문에 사실은 코이시브 젤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간속에서 누수나 파열이 생겼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수를 하러 오죠. 양쪽이 다 똑같이 이렇게 콜랩스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은 한쪽 가슴에서 야, 이거 가슴이 뭐 시경석이 터진 것 같다 이러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쪽 가슴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빨리 제수를 좀 하고 싶다라고 보통 환자분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코이시브 젤의 시대니까 코이시브 젤로 제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코이시브 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식염수백이 누수나 파열이 되어가지고서는 제수를 할 때 어떤 코이시브 젤로 대체하는 게 좋겠느냐. 자, 그거는 정답은 사실 없어요. 자, 물방울 있고 뭐 라운드 타입이 있고 또 라운드 텍스처 타입이 있고 이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라운드 텍스처 타입은 인기가 없고 물방울 모양물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있는데, 라운드 텍스처 타입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어쨌든 하나의 유행이기도 한데, 처음에 있었던 식염수백이 스무스 타입이었던 아니면 텍스처 타입이었던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코이시브 젤을 그냥 고르면 됩니다. 근데 제수를 할 때 문제점이 있어요. 대부분 요 시기에 식염수백으로 가슴수술을 했었던 그 시기의 수술법이 거의 요즘처럼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육 아래로 해서 겨드랑이로 접근을 하는 수술 방법을 썼었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수를 하려고 이렇게 해보면은 거의 다 겨드랑이, 다 근육 밑. 자, 그러면 우리가 제수술을 할 때 식염수백을 갖다가 이제 끄집어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식염수백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피막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겨드랑이로 들어가서 지금 옛날에는 내시경이라는 게 없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다 내시경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시경을 쓰면서 이 피막을 갖다 걷어낸다고 하는 게 만만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포기하고 엔트리를 아예 밑주름선이나 유준 쪽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겨드랑이 쪽을 더 선호하는 처음에 쬐었던 데를 그대로 들어가서 2차 수술을 하는 걸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겨드랑이로 2차 수술을 할 때 피막을 제거를 갖다 해주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수술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환자분이 너무 마르거나 살이 이제 별로 없었을 경우, 오리지널로 가슴이 너무 없던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간접시야로 이거를 뜯어내는 수술을 하다가 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살이 계속 얇아져서 위험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밑주름상이나 유른 상태하거나 아니면은 피막을 전체로 걷어내지 말고 일부만 제거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수술을 해주는 것을 좀 더 권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바꾸면서 선생님 나는 예전보다 좀 더 크게 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자, 뭐냐면은 요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슴이 크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슴 수술을 해서 대체적으로 200cc 초반대, 그 정도 사이즈의 고양모들을 많이 썼어요. 자, 지금 2017년인데 지금은 어떤 조사에서 20대 여성들의 가슴의 이제 컵수의 평균이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C컵이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영양 상태가 이때보다 더 좋아진 건 물론 있지만은 지금 한 20년이 안 된 터울을 두고서 가슴의 어떤 크기에 대한 문화적인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cc 초반, 300cc에 가까운
그 정도 사이즈의 고관물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했었던 게 이거 너무 작다 이거죠. 이게 그냥 보통이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나는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예컨대 이제 2000년도쯤에 225cc를 넣었었다. 자, 지금은 한 300cc 이제 하고 싶다. 코이시블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원래 있었던 피막을 냅둬가지고 이거 될까요? 이거 절대 안 되죠.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피막을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겨드랑이로 그러면 유지해가지고 이 피막을 전체 피막 긁어내는 식으로 하면서 보형물을 포기시브젤로 사이즈를 갖다 이만큼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이런 누수나 파열의 어떤 위험성이 덜 노출이 되면서 또 촉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이즈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을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이런 어떤 욕구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가지고서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떤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식염수병이 파열이 돼서 코이시브젤로 교체를 하는 수술을 한 경우 수술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개선되는 점도 많이 보이고 만족도도 좋은 편이지만은 간혹 가다가 구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가슴 확대 수술에서 재수술을 갖다가 함부로 하라고 이제 아무 때나 막 떠밀지 못하는 이유가 괜히 잘 있는 걸 갖다 건드려가지고 구축이 생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피막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구축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재수술에 있어가지고 식염수백을 코이시브젤로 갈아 끼운다. 단순히 타이어 갈아 끼우듯이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 수술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거를 교체하는 이런 수술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이 점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은 식염수백의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